실제로 지나고 난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샀어야 되고 여기서 팔았어야 되고 그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가 사실은 거품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원론적인 질문 좀 드려볼까 해요. 뜨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내 종목은 뜨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옮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 섹터의 흐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전략이 좀 좋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4월달 조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5월달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4월달에 조정이 받았을 때 좋은 종목이건 안 좋은 종목이건 다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교체 매매하는 타이밍으로 본다. 다 같이. 그때는 좋은 종목도 안 좋은 종목도 다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한 10% 정도 빠졌다가 올라왔고, 그래서 안 좋은 종목들도 거의 한 10%씩 빠졌었고, 그래서 그럴 때 교체 매매를 한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야구 선수 요즘 보면 오타니가 뭐 거의 만화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한가운데 들어오는 공만 치라고. 근데 이게 변화구인지 직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가운데 들어오는 것만 치고 그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정답만 고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답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4월월 조정이고 뭐 이렇게 아까 밴드도 얘기하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왔을 때 위에서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전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못 사서 너무 좀 막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난 1월, 2월 달에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해야 되겠구나. 1월 달에도 그죠? 반도체가 이제 빠질 겁니다. 우리가 퀀터 분석을 한 걸로 이번에 반도체를 싸게 살 기회가 됩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한 거는 반도체 없는 사람들이 살 기회를 삼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무님이 빠졌다가 올라온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어야 되는데 전자를 예를 들면 1월 달에 78,000원 고점에서 사서 72,000원 저점에서 다시 샀어야 되는데 그걸로 좀 자책을 하시는 걸 보고 이 얘기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4월, 5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지나고 난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샀어야 되고 여기서 팔았어야 되고 그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정말로 다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면 1년에 몇백 프로 수익 나가지고 그죠? 지금 재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오타니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손절에 대한 기준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선수 레벨하고 그냥 아마추어 레벨하고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공모주 투자만 하셨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호남석유 있잖아요. 지금 롯데케미칼. 그런 것도 공모주로 사셨다가 화학이니까 얼마나 이 사이클이 심해요. 그 최고점에서 사이클을 한번 놓치셨어. 놓치시니까 그 88년, 89년 고점에서 90년, 91년, 92년, 93년 초까지 거의 한 70%, 80% 빠져요. 10,000원이 한 2,000원 가요. 근데 그 다음 93, 94, 95 사이클에서 한 3만 원 가는 거예요. 3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고 파는 거에 잘 재능이 없다 싶으면 그냥 존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그 3만 원 갖다가 또 박살 6천 원 갖다가 IMF 때 6천 원 갖다가 그게 40만 원 같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좀 전에 이제 물려서 마음 아프다고 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자, 그 선수 레벨에서는 저희는 이제 프로잖아요. 저희가 프로인데 지금 1년 안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들고 버티는 거는 그거는 선수답지 못한 거예요. 자금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줘 하고 저희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물렸잖아요. LNF 케이스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LNF 케이스. LNF가 2009년, 10년, 11년도 그때는 스마트폰 혁명 때문에 가장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를 잘 만드는 회사가 누군가. 아, LNF구나. 그래서 그때 LNF가 28배 났다 했잖아요. 네, 28배 났어요. 그 30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10배거 이러는데 30배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12, 13, 14, 15, 16, 5년 내내 2차 전지 섹터가 전부 적자였어요. 그러면서 박살 났다가 이번에 전기 자동차 모멘텀으로 또 30배가 올랐어요. 저는 8년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길게 봤을 때, 길게 보면 8년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로봇 있잖아요. 네, 로봇이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배터리 끼고 네, 배터리 다 끼고 다닐 거예요. 그죠? 드론부터 UAM부터 뭐 하면, 그 다음 모멘텀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남의 돈을,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8년 못 기다려요. 돈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8년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잘 쫓아서 사야 되는데, 내가 막 어떤 기준 없이 산업의 성장성 뭐 이런 것만 보고 막 스토리만 보고 막 쫓아다니면,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우리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지 매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시장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도 시장이 뭐 안 좋을 거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5월, 10월 요 구간 동안에 혹시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가 진짜 이거 시장을 잘못 봤다, 여기서 일단 다 도망 나가야 되는 그런 조정이, 제가 세 가지 베어마켓 중에 구조적 베어마켓이 있잖아요. 구조적 베어마켓. 예, 스트럭처럴 베어마켓이 있고 시클리컬 베어마켓이 있고 이벤트 드리븐 베어마켓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 베어마켓이 왔을 때도 이 베어마켓의 성격이 뭔지를 몰라서 항상 안 좋게 보는 분은 늘 구조적 베어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져, 한 번 더 빠져 하다가 바닥에서 못 사잖아요. 예. 근데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적 베어마켓에 들어가는 이때는 밸류 스탁이든 성장주든 배당주든 다 팔고 도망 나와야 돼요. 예, 다 팔고 도망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냐면, 자,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에 구조적 베어마켓은 2008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있었어요. 2000년, 2001년, 2002년.
자, 이 두 번의 구조적 베어마켓에 큰 시그널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시그널이 뭐냐면, 자,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스토리에 모두가 컨피던트하게 와 이거야 라고 해서 했다가 그 컨피던스에 크게 기스를 내는 이벤트가 터져요. 그 이벤트가 뭐냐면 2000년 초에는 엔론이 파산을 하죠. 그 엔론이라는 기름 회사가 닷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 90년대 말에 5년 연속 미국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와, 닷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회계 부정이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조작이었네? 조작이었네. 그러면서 그 스토리와 앞으로의 닷컴 세상이 오고 이 닷컴을 통해서 생산성을 저렇게 ยึ신적으로 기름 회사가 저렇게 혁신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구나. 이 확신에 그냥 한 방에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터졌어요. 2007년 2월부터 터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막 뜨거웠으니까. 2007년 10월 달에 한 번 더 터져요. 그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데 그때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하거든요. 근데 2007년 말에 베어 스턴스가 망해요. 100년이 넘으면 베어 스턴스가 망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2007년까지 미국의 IB들이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그 파생 상품의 그 모기지를 갖고 또 파생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 모기지에 대한 CDS, CDO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글로벌 IB들이 그걸 만든 모 회사의 미국의 여자 부사장이 그 월스트리트에서 야 천재다. 여기서 그걸 만들어서 AIG나 이런 데 가서 아 여기에 니네들이 보정 하나만 해주면 니네들 또 보정 수수료 받는 거야 하면서 막 카지노식 돈놀이를 했던 거죠. 그 돈놀이가 야 그때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 해가지고요. 금융공학. 와, 이 금융공학으로 이렇게 또 돈을 벌 수가 있었구나. 그게 엉터리였던 거죠. 그 엉터리였던 게 베어 스턴스가 망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위기,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믿고 있었던 뭔가에 크게 기스를 내는 그런 파산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가지고 얼마 전에 스페셜 영상을 찍었고 지금 이제 5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가지고도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40조를 좀 넘게 벌은 회사가 시총이 3,000조가 넘어가는 거죠. 올해도 벌고 내년에도 버는데 반도체는 어쨌든 사이클이니까 아무리 AI 가속기 해도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870불 넘어가고 970불 갔었잖아요. 970불 갔을 때 시가총액이 3,300조가 넘어가는데 3,300조 우리나라 코스피가 2,100조고 코스닥이 400조에서 2,500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3년 전에는 51조 수익 냈어요. 2018년대는 58조 수익 냈고 물론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자 올해 80조 들고 100조 버는데 이 회사가 4,000조를 갈 수 있을까? 네, 3,300조를 갔었는데 4,000조를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금리 5%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겠구나. 틀림없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제 760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익 예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늘 하는 그 과정이에요. 매일. 자,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가.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좀 말씀이 길었는데, 그 손절을, 아예 그냥 버티시든지. 네. 근데 8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 자금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냥 버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선수 레벨, 중간에서 중수, 고수 레벨로 가면, 제일, 예, 다행히 신용은 아니시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네, 중수 레벨로 가시면, 그 우리 업계에서도 펀드 매니저 중에 그냥 센 놈만 계속 이래 쫓아다니는 매니저들이 있어요. 예, 지금 시장에서 센 놈. 근데 지금 시장에서 센 놈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중간중간에 있는 약세장에서 뭐가 센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약세장에서 뭐가 센지.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처럼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약간씩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매니저들이 코멘트 하는 거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긴 답변으로 주셨는데 너무 깨알깨알 꿀팁이 있어서 이것도 녹화본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멤버십에. 그것도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 대한 질문도 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금투세 실행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국장 변동성을 걱정하는 전문가분들의 방송을 보다 보니 연말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됩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하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 공식 의견이 아닌 것을 가정으로. 네. 그 금융투자소득세 몇 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지금 현재 야당 주도로 많이 이제 정책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는 약간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이번 총선 이후에 다시 또 금투세가 좀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현재 걱정의 요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데서 오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든 아니면 거래에 대한 세금이든 뭐 어떠한 형태의 세금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신문이나 경제지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주식 투자 관련한 계좌들을 통계를 내서 올해는 개미들이 몇 %만 수익을 거뒀다. 뭐 이런 연말 되면 그런 통계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아무리 화랑장도 20, 30% 넘겼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해에는 뭐 5%, 10%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통계치를 가정했을 때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비중이 결국은 많아봤자 20, 30% 아니면 10% 미만이란 얘기거든요. 금투세를 걷기 전에 금융투자로부터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다는 바람에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보다 현실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투자, 채권투자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년 전에도 금투세 시행하려다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다행히 연기가 됐는데 유예가 됐었죠. 자, 금투세에 방송에서 얘기 안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금투세 우리나라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한테만 세금을 매기니까 전체 비중에서 2.5%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마치 부자 세금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못된 선입관이다라는 거죠. 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러면 100억이 있으면 많이 벌고 500억이 있으면 많이 벌고 1000억이 있으면 많이 버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큰 자금을 우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자금이 크다고 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금이 크니까 또 100억이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쉽게 벌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500억이 100억 되는데 한 3년 걸린 사람이 3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딱 8개월 만에 그 100억이 40억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분, 그 회장님 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번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왜 우리가 주식 이 인턴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래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잖아요. 우리 왕이사도 마찬가지고. 내 집 하나를 그 근로소득으로만 절대 못 사요. 근로소득으로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도 그랬고, 조금이라도 주식으로 시드머니 만들어서, 네, 지르면 돼요. 그 시드머니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위험해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은 왜 위험하냐면, 자, 기업 가치 성장에 내 돈을 투자하라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주주 가치 성장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책만 읽은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도 계속, 기업 가치 성장에 투자를 하면 돈 법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돈 법니다 했는데, 미국의 주주 환원율하고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하고 다르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상장을 한 회사인데 내 기업을 내 아들, 손자, 대대손손 먹고 살게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굴 경영진을 뽑아요? 네,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경영진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 성장하고 주주 가치 성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하나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잘해야 되죠. 그러면 장사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장사를 잘해서 이익 난 거는 기업이 법인세 내죠. 법인세 냈어요. 기업 가치 성장을 이룬 만큼 기업은 세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세금을 냈어요. 근데 자, 이 기업이 만들어낸 기업 가치를 또 주주한테 다 100% 주면 모르겠는데 주주한테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보면 무슨 이익 모멘텀이 있을 때 주주 가치 개념을 지배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기업은 결국은 모멘텀 플레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미익 모멘텀으로 주가 올라가면 팔고 나와야 돼요. 어차피 이익 난 거 주주한테 안 주는데. 그게 가장 큰 맹점인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지 않고 무슨 세금을 때리느냐는 게 제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주 가치를 맞아요. 개똥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가 뭐가 되냐면요. 그냥 제로섬 게임 매매 그냥 트레이딩 영역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로섬 게임인데 올해는 내가 벌었어. 작년에는 최상무가 벌었어. 뭐 5년 합산한다고 해도 결국은 보면 벌었을 때마다 세금 떼가죠. 요쪽 벌었을 때마다 세금 떼가죠. 근데 기업 가치만큼 주주한테 안 주다 보니까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섬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하지 말고, 재작년 연말에도 여야 국회의원이 합쳐가지고 그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배구조 만드는 지주사 만들 때 그 대주주들이 세금 안 내도 되는 조세특례법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99년 IMF 직후에. 그걸 지금도 여야가 합의해서 연기시켜 준 거 있어요. 그런 거나 고치라는 거죠. 그런 걸 다 고쳐놓고 세금을 거더라 하는 게 얘기고, 저는 이 얘기는 어디 가서든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열내면서 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우리 인턴분들한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집 한 채 살 수 있는 시드 마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꿈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압축시켜야 된다는 거죠. 주주 가치 개념 없는 회사 무조건 제껴야 돼요. 네.
근데 그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지만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를 그렇게 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고 또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그렇게 자회사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주주 가치를 또 훼손시키는데 그걸 작년에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왜 상장 안 시켜주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 야, 아직까지도 우리가 참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죠. MP를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하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고 계신데 MP 선정을 해주신 게 참 감동받고 있는데 이런 MP에 들어가는 기업, 편출 편입 기업들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지? 보통 저희가 MP를 저희 직원 아침에 회의를 참석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MP를요. 그래서 저희 옆에 계시는 전무님부터 해가지고 대표님도 다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모델이도 참석을 하고, 근데 모든 분들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그런 것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아, 이거는 지금 꼭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다 추천을 하세요. 그게 저희의 장점이고, 다른 하우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요 부분 이제 추가 코멘트 해드리면 왜 자꾸 전무님이라고 하는지도 그 MP랑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형제들 중에 원래 어릴 때는 저희 형한테도 그냥 반말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저희 형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자 이제 형이 결혼했으니까 존댓말로 하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형님하고의 사이가 이제 약간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반말하다가, 네, 우리 또 부산에서는 형님아 이러거든. 네,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약간 이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저희가 인피니티에 있다가, 채슬리로 와서 각자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저는 옛날에 그 기억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냥 옛날에 부르던 그대로 전문님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그냥 저희 회사에서도 다 전문이라고 부르고요. 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MP 늘어가면, 제가 그 운용사 저도 한 7개 다녔거든요. 예, 운용사만 한 7회사를 다녔는데, 모델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다른 회사 모델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각 섹터 담당자들이 저는 현대차 지금 3.5%, 그리고 기아차 2%, 삼성전자 25%, 뭐 하이닉스 3.5%, 거의 시총하고 좀 비슷하게 거기서 조금 올리거나 조금 내리거나 그래요. 왜냐하면 모델 포트폴리오를 잘하든 못하든 크게 그걸로 성과를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상벌금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각자의 MP 수익률에 상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 하신다고. 벤치마크 MP가 있고 절대 수익 MP가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 MP는 지난달 코스피 대비 언더하잖아요. 내가 1% 언더했어. 그러면 벌금이 얼마죠?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내야 되고 5% 언더하면 50만 원 내야 돼요. 와. 그러면 그거는 그 시장보다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시장보다 이기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겼어. 다 50, 30 다 이겼잖아요. 그 상금을 누가 주냐면 제 돈으로 줘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누적된 상금이 2천여만 원. 2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 벌금도 제가 받아요. 그 제가 하우스가 돼가지고. 아, 그러네요. 벌금도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프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MP 수익률이 어떻게 된가 궁금도 하실 건데, 저희가 MP 수익률이 시장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준 상금들이 훨씬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굉장히 형식적이고 다른 회사들, 두 번째는 강력한 CIO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CIO가 자동차를 좋게 보고 반도체를 안 좋게 보고 이러면 그 팀원들도 다 거기에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그래서 제가 저거는 없애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n분의 1이에요. MP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부 다 n분의 1이고 거기다가 또 상벌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우석 대리가 전무님은 요즘 뭐 자동차 싫어하시는데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비중을 낮췄다가 시장 언다하면 벌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소신대로 소신껏 MP 추천을 해요. 그러면 개개인이 다 MP를 내시고 뭐 교집합으로 최종 MP가 나오는 건가요? 합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올려드린 그 MP는 다 교집합해가지고 합친 그 MP가 올라간 거예요. 진짜 알짜 중에 알짜. 맞습니다. 이미 해칭 다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저희가 정말 쌀벌하게 사실 그렇게 MP를 추천을 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돈을 벌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MP가 정말 다른 회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테슬리 멤버십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좀 전무님께서 가이드를 짧게 주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혹시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투자 일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우리 회사 MP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인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다른 회사는 너무 지나치게 강력한 CIO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이래 바이어스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시너지가 너무 좋고 저희 최상무나 저희나 이 대표처럼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오대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회의 문화고요. 그리고 오대리는 오대리대로 제가 엔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게임 잘 몰라도 그쪽을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너무나 이 신성장 산업부터 또 오래된 산업의 이런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회사 MP에서 올라오고 내려오는 걸 처음에는 텍스트로만 얘기를 해드리다가 지금은 주간 트렌드 시간에서 우리가 MP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 가감 없이 그 MP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저는 제일 위험한 거는 저의 선입관과 아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MP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종목의 비중을 올렸지? 저 사람은 왜 이 시점에서 비중을 내렸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시잖아요. 체슬리 MP의 약간 이 특징과 특색을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특징과 특색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르는 시장에 잘 해요. 네. 엄청 크게 이깁니다. 네. 멋있었어요. 최근에 요즘 읽는 책 있으세요, 혹시? 저 최근에 읽었는데 어차피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관심이 많은데 아메리칸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과거 100년 역사, 미국 역사 중에서 돋보였던 기업들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 보면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일반인이 미국 주식 뉴스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영어가 좀 되시면은 CNBC가 가장 편하고요.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는 월스트리트저널, 네. 그리고 블룸버그, 그리고 뭐 로이터,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일단은 CNBC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예. 투자 관련 책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정말 책장에 꽂혀 있던 거의 모든 IT의 역사라고 그 책을 예전에 읽을 때는 너무나 따분해서 겨우 막 읽었었는데 이번에 보는데 그때 90년대 80년대 뭐 반도체가 탄생을 하고 뭐 닷컴으로 가는 과정에 기업의 흥망성쇠 있잖아요. 네, 윈도우 OS하고 또 애플하고 싸우다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거의 모든 IT의 역사를 보면 이 미래가 또 약간 보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는 거의 모든 IT의 역사, 빛바랜 책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 추천사를 적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강제로 책을 거의 한 달에 2권은 읽는 것 같아요. 와, 써야 네, 거의 강제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무님 말씀하고 마치는.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저희 그 오프닝 코멘트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행복한 투자의 여정은 채슬리와 함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가 너무 목적이 되다 보면 돈을 잃었을 때 지금 평가손이 좀 많이 날 때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네, 저희도 뭐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저희 회사의 그 경영 방침에 있어서도 제일 목적이 회사 나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법정스님도 그랬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랬고 그 뭐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집에서 자는 시간 빼고 보면 직장 나와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직장이 정말 나가는 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행복한 문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게 늘 마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에 있어서 행복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채슬리와 함께 하길 정말 잘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야, 내가 그때 채슬리와 함께 하길 정말 잘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턴 처음에 오시는 그런 인턴 분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산 베어스 그죠? 야구단으로 따지면 LG 트윈스 그런 것처럼 축구로 따지면 수원 삼성 전북 현대 있는데 그래도 이 제도권에서 어떻게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를 모르셔서 버스에서 그런 제안을 해갖고 리딩방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그 기초와 기본기를 닫는 거는 뭔가를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데 저희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도 오늘 제가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채슬리 인턴분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우등반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댓글이나 질문 내용들이 보면 예리한 질문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런 인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질문 댓글에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밤에 남아서 주말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실력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어서와에 함께 하는 이 채슬리 인턴 프로그램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도 경제적 자유도 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인턴 총회 제1회입니다. 2분기가 또 중간이더라고요. 아마 이제 3분기 인턴 총회를 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3분기 인턴 총회는 좀 더 알차게 그리고 오늘 좀 더 편하게 앉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많이 주셔서 다음번에는 모두가 소파에 앉아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의견 주신 거 다 반영해서 좀 더 제2회 인턴 총회는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해보고자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 질문들 많이 남겨주신 것들은 또 저희가 전달 드려서 또 충분히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1회 인턴 총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최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